안녕하세요. 뚜이 시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제 둘째 마당을 끝내면서 내용은 둘째 마당에 포함되지만 특정 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7가지 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팁들은 프로그램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록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공부하셔서 실제 프로그램에서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먼저 공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룡체는 구조체 문법과 굉장히 비슷한 문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체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룡체의 활용도가 낮기도 하고 초보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사용할 확률이 별로 없어서 괜히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제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문법을 다 이해한 이후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록 쪽으로 공룡체를 좀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공룡체는 구조체와 메모리를 바라보는 관점만 다른 문법일 뿐 거의 문법적으로 두 문법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명을 할 때 구조체와 공룡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잘 아시면 쉽게 이 문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는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었는데 공룡체는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문법적인 형태로 보면 구조체와 공룡체는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구조체는 스트럭처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공룡체는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키워드만 바꾸면 두 문법이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하나 선언해 보면 지금 컨버트 데이터라는 자료형을 유니온과 타입 디파인을 이용해서 선언을 했는데 스트럭처 설명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니온을 타입 디파인을 하지 않으면 매번 이 컨버트 데이터라는 자료형을 쓰기 위해서는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 디파인 문법을 이용해서 cd 컨버트 데이터 약자로 썼습니다. 이 타입으로 좀 간단하게 유니온을 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타입 디파인 문법을 이용해서 가치 치환을 사용한 것입니다. 유니온을 사용하면 구조체와 문법 구조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구조체의 경우에는 먼저 배웠으니까 구조체의 경우에는 이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로 이게 항목이 구성이 되면 구조체는 이 항목들의 합이 자신의 크기가 됩니다. 즉 컨버트 데이터라는 이 자료형을 구조체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를 합한 7바이트죠. 7바이트 크기가 이 컨버트 데이터의 크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구조체 멤버 정렬이 적용이 되면 중간에 한 바이트가 버려져서 실제로는 한 8바이트 크기를 가지겠지만 어쨌든 7바이트든 8바이트든 스트럭처는 자료형이 그 항목들의 합이, 그러니까 항목들을 구조체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크기의 합이 구조체로 만들어진 자료형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니온으로 자료형을 만들게 되면 유니온은 그렇게 크기를 합하지 않고요. 유니온을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의 크기가 유니온으로 만들어진 이 자료형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들 중에서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 i 언더바 데이터가 가장 큰 크기이기 때문에 이 4바이트 크기가 이 컨버트 데이터라는 이 자료형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바이트와 1바이트는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세 가지 항목이 있는 겁니다. 즉, 이 세 가지 항목들은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4바이트 메모리가 있고 그 4바이트 전체 크기를 자신의 크기로 알고 있는 항목이 i 언더바 데이터이고요. 그 4바이트 중에서 2바이트 크기만 자기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항목이 s 언더바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그 4바이트 중에서 1바이트 크기만 자신의 크기라고 알고 있는 것이 c 언더바 데이터라는 거죠. 즉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세 가지 항목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결국 4바이트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쓰는 방법도 변수 쓰는 방법도
지금 구조체랑 똑같습니다. 그냥 타입 디파이너로 정의된 타입을 쓰면 그냥 cd 이용해서 변수명 쓰면 이 4바이트 크기의 지금 유니온이니까 4바이트 크기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 타입 디파이너로 쓴 타입이 아닌 그냥 오리지널 유니온을 쓰고 싶으면 유니온 컨버트 데이터 템프라고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공용체는 그 자신이 이제 선언할 때 사용한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요소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의 의미는 그 공용체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이 같은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실제 예제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템프 변수는 4바이트 크기겠죠. 그리고 그 4바이트 크기에서 가장 큰 변수가 i 언더바 데이터였지 않습니까? 이게 4바이트 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재료x 1, 2, 3, 4, 5, 6, 7, 8, 즉 16진수 형태로 4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16진수는 한 자리가 4비트를 먹잖아요. 16개의 숫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 숫자씩 묶으면 여기 한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1, 2가 한 바이트, 3, 4 한 바이트, 5, 6 한 바이트, 7, 8 한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4바이트가 되고요. 이 4바이트 값이 4바이트에 들어간 거죠. 그럼 메모리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갑니다. 잘못 생각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기준이 그 시스크 머신, 그러니까 리틀 인디안을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꾸로 반대되는 순서로 이 상수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된 이유는 템프 변수가 4바이트고요. 거기 i 데이터는 똑같이 4바이트로 생각하는 변수니까 값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템프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 놓고요. 템프.i 데이터가 아닌 템프.c 언더바 데이터라고 사용을 하면 이 항목은 이 4바이트 중에서 한 바이트만 첫 번째 시작하는 자기 한 바이트만 자기 데이터로 생각하기 때문에 0x78 16진수 78이라는 값을 반환해 줍니다. 즉 요값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s 언더바 데이터는 2바이트 크기의 항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0x 7856이 아니라 0x 5678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5678인데 이 값이 s 언더바 데이터는 그게 자기한테 저장된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4바이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s 언더바 데이터는 그냥 2바이트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s 언더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값을 읽으면 0x 5678 값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언더바 데이터를 쓰면 4바이트 전체 값인 0x 1, 2, 3, 4, 5, 6, 7, 8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템프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었어요. 어떤 값을 넣었는데 그 값 중에서 1바이트 값만 내가 얻고 싶으면 c 언더바 데이터를 쓰면 된다는 뜻이고요. 2바이트 값을 얻고 싶으면 s 언더바 데이터를 쓰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4바이트 값을 다 얻고 싶으면 i 언더바 데이터를 쓰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0x 1, 2, 3, 4, 5, 6, 7, 8이라는 이 하나의 데이터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생긴 거고 이런 방법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공용체입니다. 좀 이걸 선언한 거를 한번 보면 아까 여기까지 적었죠. 근데 그 2바이트짜리 s라는 그죠 부어있는 2바이트 정수죠. s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s에다가 temp.s 언더바 데이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 언더바 데이터는 2바이트 크기를 정의한 놈이기 때문에 그쵸? 요만큼만 자기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0x 5, 6, 7, 8 값이 s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전체 값은 어차피 4바이트 값인데 그중 2바이트 값만 여기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쓸 거면 사실 공용체를 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캐스팅, 쇼트 인트로 캐스팅해도 똑같은 결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예를 든 이유는 공용체를 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가장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쓸 거면 실제 쓰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이 공용체는 메모리 절약의 끝판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용체가 있는 이유는 결국 구조체가 좋긴 한데 메모리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용체를 같이 쓰면 좋다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조체는 타입이라는 변수와 i 언더바 데이터, f 언더바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타입은 1바이트고요. 그죠? I 데이터는 4바이트고 F 데이터는 4바이트입니다. 근데 세 칸에 띄어져 있죠. 3바이트가 왜 띄어져 있습니까? 예, 멤버 구조체, 멤버 정렬로 3바이트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바이트를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체를 쓰면 무조건 3바이트는 그냥 낭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정수도 4바이트고요. 실수인데 플로트, 더블은 8바이트인데 플로트는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4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해서 총 8바이트. 그래서 총 전체로 봤을 때는 버려진 것까지 다 합하면 12바이트의 메모리가 지금 이 구조체를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조체의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 이 타입이라는 변수 값이 그러니까 어떤 값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두 값이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는 뜻은 I 언더바 데이터나 F 언더바 데이터가 함께 쓰이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는 I 언더바 데이터 변수만 쓰고 어떤 경우는 F 언더바 데이터만 쓴다고 가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저 타입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둔 거예요. 이 타입 변수 값이 0이면 I 언더바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을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타입이라는 값이 1이면 F 언더바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이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실수하고 정수는 서로 전혀 다른 값이기 때문에 타입이 다르니까 캐스팅을 계속하는 건 좀 불편하니까 정수값,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한 놈만 쓰게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이 하나 더 쓰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타입 값이 0이면 예, 정수 값인 I 데이터가 쓰이는 거고 타입 값이 1이면 F 데이터 값이 쓰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죠. 그러면 무조건 낭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이 3바이트만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0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4바이트만 쓰고 요거 안 쓰니까 그죠? 7바이트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얘 만약에 타입이 1이면 요거 3바이트 낭비되죠? 1이면 F 데이터를 쓰는데 I 데이터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또 7바이트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는 이 구조체로 만든 자료형은 실제 쓰일 때 무조건 12바이트가 쓰이고 12바이트 중에서 7바이트를 낭비된다고 보는 거죠. 고작 5바이트 쓰려고 7바이트를 낭비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용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면 자, 공용체를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아까 마이데이터 쓸 때 여기 밑에다가 어떻게 써요? iData, fData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예, 유니온으로 shared type 하고 데이터, shared type이라는 타입으로 데이터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shared type에 가보면 유니온으로 만들었어요. iData와 fData.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크기가 4바이트니까 얘 크기는 4바이트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shared type이라는 저 자료형은 크기가 4바이트인데 이 4바이트 크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I 데이터는 정수로 바라보고요. F 데이터는 예, 실수로 바라본다는 거죠. 즉 4바이트 크기로 두 타입이 같으니까 둘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두 가지 항목을 선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언하고 my 데이터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1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니까 결과적으로 예, 8바이트가 됩니다. 예, 원래 이제 5바이트면 좋은데 정렬 때문에 중간에 그 3바이트가 어차피 낭비되기 때문에 5바이트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쓸 때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는데 a.타입이 0이면 그죠? 0인 경우에는 iData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a.data.iData에서 100을 넣고 1인 경우에는 b.data.fdata에서 3.14 즉 실수값을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3.14 뒤에 얘가 플로트 타입이니까 소문자 F로 캐스팅 아니면 플로트로 캐스팅하거나 3.14F로 쓰는 게 사실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어차피 0일 때는 정수만 쓰고 1일 때는 실수만 쓸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두 개는 중복되어도 상관없다는 공유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쓴 경우에는 여기에 100이 들어간 거고 그죠? 이렇게 쓴 경우에는 여기에 3.14 값이 들어간 거죠. 즉 이렇게 쓰면 두 개의 어떤 항목이 있는데 이 두 항목이 같이 쓰이진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스트럭처로 구조체로 나열하는 것보다 공용체로 나열을 하게 되면 그 두 개를 상쇄시켜서 절반의 메모리로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쓰면 아까는 무조건 7바이트씩 낭비를 했지만 이렇게 쓰면 이제는 3바이트씩만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구조체 멤버 정렬로 인해서 낭비되는 그 3바이트는 계속 낭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구조체를 쓰면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단점들을 공룡체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앞에서 설명했던 예제는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실제로 이제 더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같이 쓸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운영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서로 구분해서 저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어차피 입력 디바이스로, 입력 장치로서 성격은 유사한데 이 값을 같이 정의를 해놓으면 키보드 쓸 때는 마우스 공간 다 낭비하고 메모리 공간 다 낭비하고, 마우스 쓸 때는 키보드 메모리 공간 다 낭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유니온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놔서 키보드 쓸 때는 키보드 그 공간을 키보드가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마우스 쓸 때는 그 공간을 마우스가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코드가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쓸 일이 별로 사실 없거든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초보자로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고급 기술자가 되게 되면 사실 이게 4바이트가 작은 것 같더라도 이게 모이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 할 때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구분 지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룡체를 좀 활용하면 그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렇죠? 지금 메모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공간이 공유되어지는 거죠. 공룡체에 의해서. 그냥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구조체하고 공룡체하고 그냥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문법 형식은 굉장히 유사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해의 문제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보면서 문법이 아닌 이것을 어떤 상황에 쓰는지 그 상황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문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두 번째 팁은 어차피 공룡체도 여기 또 나오는데 이제 아까 그 활용 방법도 좋고, 지금 활용 방법이 더 공룡체를 많이 쓰는 현실적인 방법인데, 제가 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비트 연산을 할 때 비트 연산자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비트 연산자를, 사실 저는 비트 연산자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많이 쓰다 보니까 구조체를 가지고 비트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트 연산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비트 연산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코드를 구현할 때 비트 연산자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걸로 구현하라라고 자꾸 강요하면 실수를 많이 하고 개발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조체 문법이 좀 독특하죠. 제가 구조체 설명할 때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쓰시면 어떤 값을 비트 단위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항목이 어떤 데이터에 1비트만 쓰겠다는 거죠. 이것도 1비트에서 총 8개의 비트를 쓰겠다라고 구조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비트별로 선언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럼 여기에 만약 1이 아니라 2라고 쓰면 그 변수는 구조체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 정보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2비트를 쓰게 되는 거고, 3이라고 적으면 3비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1이라고 적었으니까 다 1비트고요.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적은 게 최상위 비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1비트고요. 메모리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쓸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럼 이 데이터 변수는 아까 앞에서 보시면 8개의 비트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 데이터 변수는 당연히 1바이트짜리 변수겠죠. 그래놓고 이 1바이트짜리 변수에다가 자기가 비트 단위로 값을 넣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메모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넣은 거하고 0x05 넣은 거하고 똑같죠. 이게 아까 여기에 최상위 비트잖아요. 최상위 비트가 제일 앞에 있는 비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0000 하고 101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비트 연산자를 잘 쓰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안 집어넣고 데이터에다가 제로엑스05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넣어버리면 이 값이 16진법으로 읽으면 제로엑스05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넣으셔도 되고, 그냥 비트 개념이 아직 이해가 덜 되거나 복잡한 데서 비트를 좀 복잡하게 써야 된다 뭐 하는 경우에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비트 단위로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비트 연산자나 시프트 연산자가 너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나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문법이에요. 근데 저렇게 쓰면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저렇게 값은 하나씩 대입할 수 있는데 저렇게 대입된 값을 다른 변수에 넣으려면 문제가 생겨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변수는 비트 타입이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바이트예요. 1바이트예요. 1바이트인데 제가 새로운 템프라는 1바이트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거 8개의 비트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언사인드 캐릭터니까 1바이트잖아요. 1바이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변수, 아까 우리 비트 타입으로 만들어진 그 자료를 만드는 1바이트 변수의 값을 둘 다 1바이트니까 크게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입하려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이 타입과 이 타입이 호환이 안 돼요. 이 타입은 지금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타입이고, 이 같은 1바이트라도 서로 타입이 안 맞아서 얘는 비트 단위고 1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캐스팅을 걸어서 넣으면 웬만하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가요. 그 구조체로 데이터가 비트 타입 만들어진 구조체로 만들어진 변수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nsigned 캐릭터, 즉 니 뭘 쓰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캐스팅해서 쓸 거야, 1바이트로 변환해서 쓸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도 오류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죠. 내가 비트 단위로 잘 넣었는데 이 값을 실제로 보낼 때는 그 캐릭터 타입으로, 즉 1바이트 변수에다 넣어서 쓰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대입해도 에러가 나고 캐스팅해도 에러가 나요. 그러면 못 쓰겠죠. 근데 쓰려면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편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컴파일러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냥 메모리 복사를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둘 다 1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냥 1바이트 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주소 단위로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그걸 자료형에 대한 유효성을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복사가 성공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문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정상적으로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유니온을 쓰면, 즉 공룡체를 쓰면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니온으로 비트 데이터라는 그 유니온을 하나 만드는데, 아까 이게 비트 타입인데 잘못 적혔네요. 그죠? 비트 타입인데 잘못 적혔습니다. 그래서 비트 데이터라고 적게 되면 이것도 바이트 데이터, 얘 1바이트잖아요. 이게 아까 비트 타입이었죠. 아까 제가 앞에서, 그쵸, 비트 타입이었습니다. 원래 쓰는 게 비트 타입이었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비트 데이터라는 공용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 항목이 써있는데, 하나는 스트럭처로 만들어진 비트 데이터인데 이놈이 이게 비트 타입이죠. 비트 타입인데 얘는 1바이트 크기고요. 밑에 거는 unsigned 캐릭터로 만들어진 1바이트 크기예요. 둘 다 1바이트 크기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유니온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바이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니온은 자기 안에 선언된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가진 항목의 크기가 자신의 크기가 되고, 나머지 그 항목들은 그 크기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1바이트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메모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1바이트를 그냥 온전히 자기 1바이트로 생각하는 것이 바이트 데이터이고요. 그 1바이트를 8개의 비트로 바라보는 것이 비트 데이터라는 이 변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쓸 때 내가 바이트 데이터에다가 0x63이라는 값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에 이제 1바이트 크기의 변수니까 값이 그냥 쭉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그죠? 실제는 이렇게 됐죠. 근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들어간 0x63 들어간 값이 이 비트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인데 이 비트 패턴 값을 내가 한 비트씩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비트 데이터라는 변수를 쓰면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템프 변수니까 템프 점 비트 데이터 점 비트 언더바 7이라고 적으면 이 값이고요.
비트 언더바 제로라고 적으면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바로 앞에 있는 페이지처럼 그 이게 비트 타입입니다. 비트 타입으로 만들어진 비트 타입 구조체로 만들어진 그 변수는 어차피 1바이트 자료형인 캐릭터 자료형으로 만든 변수들이랑 값을 대입을 직접 못해요. 대입해도 에러나고 캐스팅해도 에러나기 때문에 메모리 카피로 펜법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유니온을 쓰게 되면 두 메모리는 같은 메모리로 바라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니온은 내가 1바이트를 넣고 싶을 때는 1바이트 변수인 바이트 데이터를 쓰면 되는 거고요. 1비트 단위로 쓰고 싶으면 비트 데이터라는 저 변수를 쓰게 되면 그걸 1비트 단위로 잘라서 쓰는데 두 개의 항목이 서로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결국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쓸 수 있으니까 앞 페이지에서 했던 그런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조체로 비트 단위로 어떤 값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조체 문법 중에서 비트 필드 쓰는 문법을 쓰시면 되는데 그 문법을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존 타입하고 기존 자료형하고 데이터를 넣고 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맞아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을 이용하면 편법을 쓰지 않고도 원래 기본 문법 형식으로 값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피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이 문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샵 디파인과 타입 디파인입니다. 샵 디파인과 타입 디파인은 이미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문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소스 코드를 보면 잘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대로 쓰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샵 디파인은 말 그대로 상수를 취하라는 문법이에요. 상수 또는 어떤 문자열, 문자 이런 거 취하라는 순수 취한 문법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전처리기입니다. 그런데 타입 디파인은 전처리기가 아니에요. 타입 디파인은 말 그대로 타입을 정의하는 것, 즉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둘 다 치환한다는 큰 역할은 비슷하지만 샵 디파인은 컴파일러가 컴파일러한테 내가 어떤 문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타입 디파인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둘의 그 태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착각을 많이 하는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단 타입 디파인은 치환을 하는데 A를 B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을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PSI라고 적으면 unsigned short int가 int 포인터를 치환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에요. 요 타입이랑 요 타입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전처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샵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B가 앞에 오죠. 이것으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걸로 치환된 거죠. 그래서 타입 디파인과 샵 디파인은 서로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에서 샵 디파인을 쓰는 경우에는 PSI라고 적으면 실제 컴파일 될 때 컴파일러가 PSI를 만나면 unsigned short int pointer이구나 라고 얘가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샵 디파인은 그 전처리기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끝에 안 적어도 됩니다. 둘 차이입니다. 그리고 치환하는 방법도 타입 디파인은 앞에 것을 뒤에 것으로 치환을 하고 샵 디파인은 뒤에 것을 앞에 것으로 치환을 하게 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차이 갖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쓰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기가 이제 요게 치환이 됐잖아요. 이 타입이 요걸 치환됐으니까 PSI P 언더바 템프라고 적으면 실제로는 unsigned short int pointer P 템프 적은 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샵 디파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타입도 어차피 치환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이기 때문에 PSI하고 unsigned 이렇게 쓰게 되면 PSI P 테스트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문법이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하거든요. 그냥 앞뒤로 치환하는 방법만 다르네. 그러다가 전처리 개념도 잘 없으면 둘이 비슷한 문법이고 하나는 앞에 것을 뒤에 하나는 뒤에 것을 앞에 이렇게 치환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쓰다가 나중에 고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PS라고 타입 디파인을 선언을 하고요. P 언더바 템프 P1이라고 하면 PSI라는 게 타입이 뭡니까? unsigned short int pointer잖아요. 근데 PSI P 템프 1, P 템프 P1이라고 하면
지금 PSI로 Ptem프와 P를 선언하는 거니까 PSI가 요거면 실제로 어떻게 선언된 겁니까? 그렇죠. unsigned short int 포인터 P 언더바 템프 포인터 P1 둘 다 포인터로 선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PSI가 요 타입이니까 결국은 둘 다 포인터로 선언되는 게 맞죠. 그런데 샵디파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얘는 그냥 샵디파인 단순 치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PSI를 요걸로 그냥 바꿔줘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는 거죠. 따라서 P 언더바 테스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포인터로 만들어지지만 P2는 포인터가 아닌 unsigned short int 값.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포인터가 안 붙었기 때문에 얘는 P 언더바 테스트는 unsigned shorted int 포인터이고요. P2는 unsigned short int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터가 아니에요. 일반 변수고 얘는 포인터죠. 얘는 포인터고 포인터고.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샵디파인을 갖고 편법으로 쓰다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치환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입 디파인을 써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편법으로 샵디파인 갖고 데이터 타입을 정해서 쓰다가는 지금처럼 나열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배열 포인터로 쓰거나 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샵디파인은 이런 데이터 타입을 치환하는 용도로 쓰는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치환하는 문법을 쓸 때는 반드시 타입 디파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타입 디파인을 가지고도 잘못 쓰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타입 디파인은 데이터 타입을 치환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상수 치환은 안 됩니다. 이건 아예 그냥 에러가 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입 디파인 100 이렇게 쓰면 100이라는 것은 그 자료형이 아니잖아요. 자료형을 치환할 수 있는 문법이 타입 디파인이기 때문에 아예 상수 치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 치환을 이렇게 쓰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상수 치환을 할 때는 샵 디파인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수 치환, 상수라는 게 숫자 상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자 상수, 문자열 상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수, 그러니까 숫자 상수, 문자열 상수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치환할 때는 샵 디파인을 쓰시고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치환을 할 때는 타입 디파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팁은 열거형 상수입니다. 사실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요. 아니면 뭐 샵디파인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샵디파인으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열거형 상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샵디파인 이용해서 보통 이렇게 쓰죠.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나열형으로 정의하고 싶을 때 0, 1, 2, 3, 4, 5를 쓰고 싶다고 하면 샵디파인을 쭉 이렇게 나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열하면 일단 코드가 길어지겠죠. 물론 직관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샵디파인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열거형 상수를 써서 이렇게 치환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위에 쓰는 샵디파인을 쓴 것처럼 쓸 수 있는데 전처리기가 아닙니다. mycolor라는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거고요. 그 상수 자료형이죠. 만들고 이 값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값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전부 다 0, 1, 2, 3, 4 이렇게 하면서 일씩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블랙이 0이고 화이트가 1,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순으로 값이 쭉 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요 상수 값들은 이렇게 치환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0, 1,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샵디파인으로 순차적인 값을 쭉 열거형으로 상수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샵디파인 쓰는 것보다는 이뉴멀레이션, 열거형 타입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꼭 이게 순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에다 내가 3을 넣잖아요. 그러면 값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여한 값부터 그 뒤에는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꼭 0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자기가 값을 바꾸고 싶으면 그 상수값을 치환하면서 대입 연산자를 써서 는 3이라고 하면 이게 3, 4, 5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3 넣게 되면 3, 4, 5 증가하고 다시 그린에다 0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0, 1,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0, 1, 2, 3, 4, 5 물론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자기가 중간에 값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그린이라고 그냥 쓰시면 그린이 지금
0이잖아요. 그죠? 여기 두 번째 그 그린 0이기 때문에 그린 0 값이 여기 이제 마이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샵 디파인 쓰는 것보다 열거용으로 그러니까 쭉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값을 쓸 때는 그 이뉴멀레이션이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값이 막 들쑥날쑥하게 막 여러 가지 값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뉴멀레이션 쓰는 게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 디파인과 열거형을 쓸 때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자기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팁은 조건부 컴파일입니다. 조건부 컴파일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뭐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가끔씩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조건부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데이터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 함수에는 반드시 256보다 작은 값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한테 너 이 프로세스 데이터라는 함수를 쓰고 싶으면 인자 줄 때 무조건 256보다 적게 줘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쓰는 사람이 고의든 실수든 잘못해서 256보다 큰 값을 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드 안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문을 넣어서 256보다 작을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만약 256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else로 빠져서 에라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만든다고 칩시다. 만들었는데 혹시 모를 에러를 체크하려고 코드를 넣었습니다. 이 코드를 넣었는데 이 코드가 계속 있으면 저 에러가 안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돌 때 저렇게 그냥 돌면 실행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실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발이 이제 테스트 하다가 개발이 다 완료되고 나면 저런 값이 이제 확실하게 안 들어온다고 이제 확신이 쓰면 저런 코드를 이제 빼게 되는 거죠. 빼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릴리즈 할 때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테스트를 위해 했던 코드는 다 빼야 돼요. 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빼면 되죠. 손으로 이렇게 지우면 되니까. 그런데 하다가 에러가 나요. 또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여기다가 코드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에러가 없어지면 다시 코드 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매번 테스트 코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 이제 귀찮으면 안 넣죠. 안 빼죠. 그냥 냅두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프로그램이 그것만큼 수행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사용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개발자가 힘드니까 테스트 한다고 집어넣었다가 테스트가 끝나면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안 빼고 그냥 넣어놓는 거죠. 넣어놓는데 사실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만 컴파일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처리기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기술이고요. 샵 디파인, 그러니까 샵 if define, 전처리기니까 샵이 붙습니다. 샵 if define, 그 다음에 and if, 그 다음에 if not define 같은 전처리기를 제공하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아까 앞에 했던 코드를 요 코드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졌죠. 많이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그 샵 if define과 샵 and if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묶음이 요게 하나의 묶음이고요. 이렇게 하나 묶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샵 붙은 것들은 전처리기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처리기는 실제 코드가 아니잖아요. 컴파일러한테 지시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샵 디파인들하고 and if 빼버리면 요가 똑같습니다. 즉 요 구간이 지금 보시는 요 샵 if define부터 and if까지가 하나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붙어 있습니까? my debug, 그러니까 my debug라는 그 값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요거를 수행하고, 요게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요거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수행이 아니라 번역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서 번역할 때 컴파일러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샵 define my debug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값을 안 적었어요.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컴파일러한테 my debug라는 것을 내가 정의했어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밑에서 if define에서 my debug가 나오면 위에서 이미 값을 상호수 치환을 안 하고 그냥 정의만 했기 때문에 이게 있구나 해서 이 if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else printf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코드가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이 샵 define에서 my debug를 안 쓰잖아요. 안 쓰게 되면 이 if define에서 얘가 없으니까 이 코드가 번역이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스 코드에다가 샵 define my debug라고 추가를 하면 이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문구를 제거해 버리면 요 두 개 if 문하고 else 문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이 코드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 코드만 주석 처리를 싹 해버리면 아까 릴리즈 코드 즉 if else문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관리하면 나중에 에러가 다 이제 에러 체크가 끝나고 상황 체크가 다 끝나면 코드를 다니면서 찾아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샵 디파인 값만 주석 처리해서 그 상황을 다 없애버릴 수 있고 나중에 오류가 다시 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이 주석을 다시 풀어서 마이 디버그를 살려주면 그놈들이 다 다시 코드에 추가된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전처리기 그 조건부 컴파일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소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은 요게 있을 때만, 그죠? 요게 있을 때만 컴파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마이 디버그를 샵 디파인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회색으로 바뀌면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되면 리절트, 그다음에 리절트에다가 100 곱하기 데이터에다 100 곱해서 리절트에 넣어주고 리턴 리절트 되는 코드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코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기를 쓰는 것이 코드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디버깅 코드를 관리할 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부분은 잠재적으로 에러가 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해서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제외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if define하고 반대되는 상황인데 if not define이라는 전체례기도 있어요. 아까 if define은 뒤에 있는 값이 정의되었으면 수행해라. 네가 이거를 컴파일할 때 포함시켜라. 실행 코드에 포함시켜라 라는 뜻이고요. if not define은 뒤에 있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즉 반대되는 둘이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샵 if not define my debug면 이 my debug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요거 걸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if define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코드들, 그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코드를 모아두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샵 if not define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씁니다. 어떤 용도로 쓰냐면 헤더 파일의 중복 참조를 막는 방법입니다. 헤더 파일의 중복으로 참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test.header라는 헤더 파일이 있고요. 거기 구조체가 하나 선언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쓸 때 이렇게 두 번 인클루드 하잖아요. 테스트 HC를 두 번 인클루드 하면 이 두 번째 인클루드 하는 데서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여기 이 첫 번째 인클루드를 만났을 때 컴파일러한테 너 test.h에 들어가서 다 읽고 와 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구조체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my data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또다시 test.h에 들어가서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또다시 structure my data라는 구조체를 선언을 해요. 이미 위에서 선언해서 정의가 됐는데 동일한 이름으로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즉 첫 번째 test.h를 읽으면서 my data라는 구조체가 이미 선언이 됐는데 두 번째 test.h를 읽으면서 다시 my data라는 구조체를 선언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누가 이런 실수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고요. 실제로 보면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헤더 파일 안에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다 보면 막 A, B, C, D라는 헤더 파일이 있는데 A 헤더 파일에서 B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또 B는 또 C 인클루드 하고 C는 D 인클루드 하고 다시 D가 A를 인클루드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봤을 때는 나는 그냥 인클루드 A, B, C, D 한 것 같은데 헤더 파일 안에서 또 다른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하다가 서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면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중복 인클루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인클루드 오류가 난 것 같으면 그냥 주석 처리 하나 하면 끝나잖아요. 그 줄만 지워버리면 끝이 나지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개의 헤더 파일이 서로를 막 인클루드 하다가 중복 오류가 뜨게 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test.h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샵 if not define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h 이렇게 전환하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h라는 게 선언되어 있지 않다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뭐합니까? 바로 테스트 언더바 h를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my 데이터라는 구조체를 하고 샵 endif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하나의 구문이거든요. 들어가면 끝났겠죠. 끝났는데 다시 이쪽 구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내가 샵 디파인으로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h를 이미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if not define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는 건데 이미 내가 한번 들어오면 정의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이렇게 적으면 에러가 났었잖아요. 에러가 나는데 지금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에러가 안 나냐면 첫 번째 test.h를 가 include 돼서 들어가서 참조할 때 처음에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if not define 이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h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서 이걸 정의해 버렸어요. 하고 구조체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 test.h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첫 번째 가면서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h가 디파인 돼버렸죠. 그러니까 not define인데 이미 디파인 됐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 버립니다. end if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포함됐던 건 여기서 이미 사용됐던 것들은 여기서는 선언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조건부 컴파일의 두 가지를 봤는데 if define 같은 경우는 부분 코드 내가 이때는 쓰고 이때는 쓰지 않겠다 이런 거 정의할 때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if not define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더 파일이 중복으로 인클루드 돼서 발생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법들도 많은데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어떤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만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걸 이제 이해하시고 난 후에 더 공부하고 싶으면 전처리기 쪽 파트에 가서 그 도움말에 가서 그 부분들을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이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컴파일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잘못 쓰면 나중에 자기가 의미를 바꾸지 않았는데 컴파일러가 의미가 바뀌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쓸 땐 쓰시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함수의 매개, 그러니까 함수의 인자로 넘길 때 이런 형식을 쓰지 마세요. 이게 바뀌거든요. 자꾸 문법이 바뀌고 최근에 한번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냥 수식에는 쓰셔도 함수의 인자로 쓰실 때 인자로 쓰면서 이 형식을 쓰시면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으니까 인자로 쓸 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명령문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쓰면 좋은 건 문법이 굉장히 간결해지기 때문에 이해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개인의 차이긴 하지만 제가 요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본인이 보시고 아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아 이거 안 편해 하면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는데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안 쓰고 싶은데 딴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딴 사람이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코드를 내가 이해를 해야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비슷해 보이는지만 이 두 가지 문법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인터 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값서 어떤 값을 읽거나 저장한 후에 자신의 주소를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후위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P가 우선이고요. 끝나고 나서 P++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명령으로 분리한다면 포인터 P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P는 자신의 주소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위치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요거는 분리하라고 한다면 P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P입니다. 이거 서로 반대죠. 얘는 포인터 P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P++고 얘는 그죠? P++ 하고 나서 포인터 P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럼 상황을 보시면 데이터라는 배열이 있고요. 배열에는 지금 A, B, C, D, E라는 문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여기 데이터라는 포인터, 데이터 주소, 그러니까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P1과 P2가 딱 각각 가졌어요. 그리고 데이터 1이라는 변수와 데이터 2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다 데이터로 돼서 좀 헷갈리지만 데이터는 배열이고요. 1과 2는 그냥 변수고요. 그죠? 1바이트 변수고 P1과 P2라는 포인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쓴 거죠. P1 플러스 플러스 포인트 P1 플러스 플러스와 포인트 플러스 플러스 P2를 이렇게 두 개의 연산을 쓰고 P1과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넣은 겁니다. 자, 한번 그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P1은 포인트 P1이 우선이라고 했죠. 그럼 포인트 P1이 뭡니까? P1이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시작 주소가 A가 시작 주소에 있는 값이 A니까 A 값이 예, 데이터 1에 들어간 겁니다. A 값이 데이터 1에 들어가고 P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해서 A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가 B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2는 P 플러스인가 요게 플러스 플러스 P2가 먼저 하기 때문에 원래는 A를 P2도 똑같이 A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플러스 플러스 했으니까 넘어가서 B를 가리키는 거죠. B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P2가 되니까 B 값이 대입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1에는 A 값이 들어가고요. 데이터 2에는 B 값이 들어가고 P1과 P2는 애초에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둘 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플러스 플러스 했기 때문에 둘 다 결과적으로 B를 가리키는 형태가 됐지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면 데이터 1에는 A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 2에는 예, B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P1 플러스 그러니까 포인트 P1 플러스 플러스 하면 값을 대입하고 증가를 한 거고요. 포인트 플러스 플러스 P2를 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 증가하고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예, 그 그림을 좀 다른 형태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면 포인트 플러스 플러스 P 같은 경우에 앞에 거랑 조금 다릅니다. 모양 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래서 보여주는데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포인트 플러스 플러스 P와 어떻게 했습니까? 포인트 P에 플러스 플러스 했잖아요. 근데 플러스 플러스 포인트 P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형태예요. 책에는 지금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신의 주소를 증가시켜서 값을 사용하는 거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 증가하고 나서 거기 있는 값 쓰는 거고요. 플러스 플러스 포인트 P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소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거나 읽고 난 후에 읽만큼 그러니까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의 값을 일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앞에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포인트 플러스 플러스 P를 쓰게 되면 자 코드를 이렇게 돼 있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그림은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쓰면 둘 다 P1과 P2가 전부 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1이 먼저 증가하죠. 그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P1은 누구를 가리켜요? A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B를 가리키고 있고요. 가리키고 있는 값을 데이터 1에다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B 값이 예, 데이터 1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포인트 P2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P2가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P1은 이미 여기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고요. 여기 B가 들어가 있죠. 근데 P2 같은 경우에는 P2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증가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되겠습니까? P2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어떻게 돼요? A잖아요. 이 값을 1 증가해요. 그럼 B가 됐죠. 이동한 게 아니라 그냥 얘를 B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만들고 나서 그 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예제는 그냥 둘 다 어차피 B를 가리키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 예제는 둘 다 B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P1은 B를 가리키고 있고 P2는 A를 가리키고 있어요. A를 가리키는 그 위치에 있는 건데 P2가 예, A 값을 B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고 값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증감 연산들을 설명하면서 포인터 P 플러스 플러스하고 포인터 플러스 플러스 P가 서로 다르다는 거 한번 설명을 한 거는 저 앞에 설명한 거고요. 지금은 포인터 플러스 플러스 P와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포인터 P를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완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총 4가지를, 그러니까 총 3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3가지 설명하는 건데 지금 요 상황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기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증가시켜서 그 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는 같은 값이 들어가고 서로 다른 위치를 바라보는 거죠. 앞에 했던 것은 서로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예, 서로 다른 값이 대입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그림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보시고 요 상황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 책에 보시면 다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책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일곱 번째 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실습을 이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프로그래머로서 공부를 계속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책을 찾아보긴 힘드실 테니까,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움말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업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해당 키워드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그 위치를 가셔서 F1을 누르시면 도움말이 나와요. 도움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도움말에 가셔서 도움말 보기를 누르시면 이 도움말 창이 열립니다.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도움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키워드가 나오거나 모르는 어떤 문법이 나오면 무조건 F1 눌러서 그게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보시고 나서, 그리고 동영상 강좌를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도움말을 많이 보셔서 좀 더 자신의 역량을 더 크게 키우셔야 합니다.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 도움말에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요 화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MSDN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도움말을 제공을 했었는데 docs.microsoft.com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좀 내용이 또 많이 바뀌었고 형식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움말을 보여준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로 접속되든 간에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도움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끊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뭐 이게 딱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녹화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영상 강좌를 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을 다 보셨으면 많이 익숙해졌겠지만 한 번으로 완전히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귀찮고 더 공부하기 싫어서 익숙하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부터 반복해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도 권장하는 이 횟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방법으로 총 3번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봐야지 C 언어와 익숙해짐을 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책을 3번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 강좌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고 힘들어도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C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을 포기할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C 언어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제가 만든 이 동영상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보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3번 봤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거나 혼란스러우면 그 부분들을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갈 때까지 추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강좌를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다시 첫 동영상 강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두잇 C 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